이 자기 파악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그 사항하고 연결을 좀 짓자면, 일단 내가 어느 유형의 강점이 있느냐, 이런 지식형과 수능형. 근데 우리는 두 가지 다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알고도 있어야 되고 조건에 맞춰서 써야 된다. 그 다음, 나는 어떤 학습 태도를 지녔는가. 이때 이제 학습 태도라고 하는 것도 지식형과 수능형으로 나눌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장의존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주도적인 그런 학습 태도를 지닌 분도 있고, 그런 분은 인강 수업을 들으셔도 돼요. 근데 장의존형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현장 강의를 중심으로 해서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뭐 50분 동안 수업하고 10분 동안 휴식하고, 이것을 자기 스스로 알아서 챙길 수 있는 그런 그 학습 태도나 성향을 지니신 분들이 1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나머지는 공부가 재밌겠어요, 그게? 재밌는 일은 잠을 안 자고도 하죠. 어렵죠. 그것도 뭐 2달 후에 시험이 있다, 이게 아니라 1년 후에 시험이 있잖아. 장기간에 걸친 마라톤이에요. 근데 그 마라톤에서 그렇게 개별적인 일종의 자기 관리를 해야 하는 거지. 자기 관리를 하면서, 적정 수준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공부량을 확보한다? 이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장의존형의 학습 성향이나 태도를 지녔다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문제도 많고 또 걱정도 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단은 현장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현장 강의는 기본적으로 나의 잠재적 경쟁자들에 대한 의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심어주는 거야. 그제? 저 정도 공부하는데.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1, 2월 달에 특히 심한데, 뭘 질문을 하잖아. 그럼 어떤 분들이 톡톡 대답을 해. 이미 공부가 됐단 말이지. 저분은 2달 후에 바로 시험 봐도 잘 쓰실 분이야. 어떤 실수가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것 뿐이지. 그러니까 첫 스타트는 평등하지를 않아요. 불균형해. 공부를 좀 많이 하셨던 분도 있고, 처음 공부하신 분도 있고, 첫 스타트는 그래. 근데 이게, 시험 직전까지 이렇게 시기적으로 가면 그 공부량이나 학습량들이 그 그래프가 비슷해져요. 비슷해져서, 실수냐 아니냐, 그걸로 당락이 결정될 정도로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몇 년 동안의 공부를 하게 되면은 뭐 시험에 합격하고 이런 게 아니야. 또는 짧은 시기에 공부를 했다고 해서 불합격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의 성격이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가 어떤 학습 성향을 지녔는가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이 그 인강을 선택하느냐, 현장 강의를 선택하느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사안은 뭐냐면 절대적인 학습량을 확보해야 돼.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시는 초수생이나 올인을 하시는 분이시나 아니면은 기간제 교사나 학원 강사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직업이 있으신 분들도 모두 다 공통되는 사안이에요. 일단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의 학습량, 공부량을 내가 갖춰야 할 것인지를 스스로 한번 판단해야 돼. 가령 기간제 교사를 하거나 학원 강사를 하게 된다면 하루에 뭐 예를 들면 오후 5시, 6시까지는 꼬박 공부 못해. 6시 이후에야 내가 독서실에 가가지고 겨우 한 서너 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와. 근데 그것도 매일매일 그러냐? 그렇지 않아. 예를 들면 중간고사 있고 기말고사 있고 뭐 어디 뭐 현장 뭐 체험학습 가고 이런 그 행정 업무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다 깨져. 그리고 이제 초수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다닌다? 예를 들면 지금은 겨울방학 기간이라 괜찮아. 내년 이제 1, 2월. 3, 4월 되기는 이제 그 4월 말이나 5월 초에 중간고사가 있고 또 4월에서 5월 경에 교생 실습이 있어. 이때 공부의 그 어떤 단절 같은 것들이 또 생겨요. 4학년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올인하지 않는다면은 이 두 케이스는 모두 다 절대적인 공부량이나 학습량을 담보해내는 거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1시간 공부해가지고 공부해야 할 양들이 있다면 내가 1시간 공부해서 공부해야 할 양을 좀 넘어서 절대적인 양을 좀 넘어서서 질적인 공부를 해야 한다. 양적인 공부가 아니라 1시간 공부하더라도 좀 세게 공부해야 돼. 강도를 세게. 그래야만 돼. 나한테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절대적인 학습량의 확보는 그 수험생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 상황이 각각 다른데 적어도 수면 시간 8시간을 제외하면 그 최대 16시간에서 8시간, 최소 8시간 정도가 일단 공부에서 쓰일 수 있는 시간이야. 올인한다면.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내가 직업을 가지거나 또는 학교를 다닌다면 이 16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서 한 두세 시간이나 서너 시간 정도 매일매일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게 다야. 근데 그 두세 시간이나 서너 시간 마저도 두세 시간이나 서너 시간 동안 하는 공부량보다도 질적으로 좀 더 깊이 세게 공부를 하셔야 돼. 강도를 좀 높여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커리큘럼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스스로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 하시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28쪽에 나오는 커리큘럼대로 1년간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1년간의 과정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이론 과정은 6개월 정도 걸려요. 6개월 정도 걸리고, 이 하반기인 7, 8월부터서는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복습 차원으로 7, 8월, 또 복습 차원으로 또 9, 10월, 11월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하반기 때는 앞에서 했던 것들에 대한 복습 차원이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진다면 이론은 과정은 여기서 이제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돼. 근데 그 이론이 어떻게 완성되냐면 1, 2월 달에는 일단 기본 개념을 숙지해. 들어는 봤냐? 오케이, 들어봤어. 그럼 이제 3, 4월이나 5, 6월은 그 들어봤던 개념에 대하여 교과서나 교육 과정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한마디 이야기하면 기본 이론반은 개론서를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부 과정에서 이제 뭐 배웠던 개론서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영락 화법교육론, 사회평론 의사소통이론, 또는 영락 사회평론 작문교육론, 또는 사회평론 독서교육론.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개론서, 또는 뭐 사회평론 국어교육의 이해, 이런 것들. 근데 그 개론서들은 합쳐보면 한 10권 정도 내외야. 근데 그 10권 내의 개론서를 혼자서 독학하신다고 본다면 6개월 이상 걸려. 근데 그것을 1, 2월에 압축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게 기본 이론 반이야. 개론서 10권에 있는 내용들을 압축해서 2개월간 정리해. 얼마나 좋냐고. 근데 이제 강도가 세. 압축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었으니까 강도가 세긴 하되 그래도 개론서에 있는 내용들을 빠짐없이 배우긴 한다. 물론 빠뜨린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에는 그 중요도에 따라서 1, 2월 달에만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 그리고 이제 안 가르치는 내용들은 7, 8월 이 핵심 정리 때 이때 빠졌던 내용들을 요때 이제 채워서 또 요때 배웠던 내용들을 요때 또 다시 복습 차원에서 그렇게 또 하는 거야. 그래서 하반기 때로 남겨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 4월, 5, 6월 반은 국교론 같은 경우에는 3, 4월 달에는 교육과정반이에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해설서의 내용을 다루되 여기에는 이제 개론서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 해설서의 내용을 다루는 거야. 그러니까 개론서의 내용을 안 배우는 게 아니라 이 교육과정 해설서의 내용을 다룰 때 개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룬다. 그래서 선택을 뭐 예를 들면 선생님 저는 1, 2월만 듣고 3, 4월은 안 듣고 이게 아니라 1, 2월과 3, 4월은 모두 다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3, 4월 교육과정반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1, 2월 달에 기본 이론반에서 배웠던 개론서의 내용들이 필요해요. 교육과정 해설서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이게 어떻게 존재하냐면
하나의 문장이 여러 개의 문장 형태로 되어 있는 한 문단짜리 성취 기준 하나에 한 문단 정도, 서너 문장이나 다섯, 여섯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게 했었어요. 근데 그 한 문장 안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학술 용어가 한 서너 개 정도가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 문장을 이해하는 것조차도 어려울 지경이야. 왜냐하면 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교육자를 위한 국가 수준의 추상적 문서야. 학생들을 위한 게 아니야. 근데 이 교육자를 위한 국가 수준의 추상적 문서는 기본적으로 학회, 국어교육 학회의 교수님들께서 이 교육과정을 집필을 하세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것들이 압축되어서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중학교 때는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친다. 고등학교 때는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친다는 것을 단계적, 위계적으로 설정을 한 게 교육과정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불편해. 불편하단 말은 충분하게 교육자를 위하여 안내를 해준 게 아니라 아주 압축해서 추상적인 문장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돼. 해석을 해야 돼. 근데 그 해석이 어디에 나와 있냐? 다 개론서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4줄짜리로 되어 있는 교육과정 성취 기준의 해설 내용인데 어떤 개론서를 보니까 막 한 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해설되어 있어. 그 내용이. 그래서 교육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개론서의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개론서와 교육과정의 차이는 뭐냐면 교육과정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연계가 돼요. 왜냐하면 교육 현장에서 가르쳐야 할 교과서들이 존재하죠. 근데 그 교과서는 바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 그래서 개론서에 있는 내용이 교육과정에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올해 출제되었던 베레이터의 장문 능력 발달 단계. 요거는 개론서에는 있어. 근데 교육과정에는 베레이터의 장문 능력 발달 단계는 없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 학습 내용.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학습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에 반해서 개론서는 학생들에게가 아니라 그 학문을 위하여 화법, 독서, 작문의 학문을 위한 내용을 다뤄진 것이기 때문에 교육적 관점에서 보자면 교육과정이 좀 좁아요.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교육론만 국한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교과서 분석을 5, 6월달에 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이론반이 정리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6개월 동안 기본 이론을 정리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학의 작품이 있어요. 그치? 근데 그 문학의 작품이 기본 이론 정리반에서도 문학 작품을 분석을 해. 그런데 3, 4월, 5, 6월에는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집중적으로 4개월 동안 봐. 여러분들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교과서의 종수가 몇 종인지 아세요? 중학교만 해도 14종이고 고등학교는 10종이고 고등학교 2학년에 화법독서 작문은 4종이야. 합쳐보면 20종이 넘어. 각 출판사마다. 근데 그 출판사마다 그 수록된 문학 작품이 동일한 작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작품도 있어. 그지? 근데 그것들을 쭉 펼쳐놓고 보자면 그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작품의 수가 상당히 많아. 그 수록된 문학 작품을 3, 4월, 5, 6월 달에 배우게 되고, 근데 요거 교과서의 수록 작품은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수능 문학 자습서라고 부르잖아. 수능 문학 자습서, 문학 작품 자습서. 예를 들면 천재 교육에서 나온 해법 문학 혹시 들어봤어요? 고전시가 고전산문 이렇게 4권으로 분류가 돼서 그런 문학 자습서가 교과서 수록 작품 모음집이야. 수능 자습서가. 그래서 작품만 보게 되려면 그 수능 자습서를 봐도 돼. 근데 제 수업은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학습 활동까지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습 활동을 알아야만 작품이 이해도 되고 기억도 돼요. 학습 활동을 분석해야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수능 자습서에도 실려있고 개론서에도 있어. 근데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어떤 접근 방식으로 각 출판사에서 수록이 됐을까? 학습 활동이 달라. 같은 작품이어도. 왜냐하면 성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3, 4, 5, 6월 이 4개월 동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습서만 보게 되는 교과서 작품과는 다르게 제 문학 수업은 학습 활동 분석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반기 동안 기출해설 특강의 테마 특강과 개념어 특강 이 두 개의 특강들이 있습니다. 이 6개월 안에 그 기출 문제는 기본이론 정리반, 뭐 교육과정반, 교과서반, 작품 분석반 모두 다 수업 시간에 기출 문제는 해당되는, 예를 들면 이 작품이나 이 테마가 지금 다룰 때 바로 기출 문제를 같이 봅니다. 같이 봐요, 같이 봅니다. 수업 시간에 기출 문제를 같이 하되, 이 특강으로 되어 있는 기출 해설 특강은 최근 8개년에 9개년이지 2014년부터 올해까지 나왔던 서답형 기출문제 해설은 따로 제가 떼어내서 독립적으로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그걸 이제 한 1, 2, 3월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그 다음 한 4, 5, 6월 달에는 이 개념어 특강이라고 해서 이 국어교육론에서의 기본적인 개념어가 있고, 문학에서도 개념어가 있어요. 문학에서도 개념어가 있는데, 이 개념어 교재를 따로 아주 짧은 요약집 같은 것을 교재를 내서 그걸로 한 12시간이나 13시간짜리 특강을 진행합니다. 이 개념어 특강을 일종의 기본이론반이나 교육과정반 내서 배운 뭐 개론서나 교육과정의 개념이 사전식으로 나와요. 사전식. 물론 이제 사전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린, 디귿, 가나다라 이런 사전식이 아니라 목차가 있어요. 목차. 그럼 목차식으로 해서 개념을 설명하는 특강입니다. 개념 특강. 개념만 다룹니다. 그래서 국어교육론 개념만 다루고, 문학도 문학 개념만 다룹니다. 예를 들면 문학의 개념인 운율 하게 되면 운율 개념을, 개론서에 있는 운율 개념과 교과서에 있는 운율 개념을 모두 다 여기서 다뤄요. 운율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래서 이런 문학 개념, 국어교육론 개념 특강을 아마 4, 5, 6월 달에 이 정규 강좌를 등록하신 분들에게는 무료나 아니면은 그 할인 행사가 진행될 거야. 그리고 이제 이것이 단독 강좌로는 좀 비싸게 이렇게 매겨질 것이니까 정규 강좌를 들으신 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교재들은 뭐 설명 안 드리겠고요. 그 다음 이제 이 하반기 때는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기본 이론을 정리하는 거예요. 6월까지. 그럼 이제 이 하반기 때는 이 7, 8월 2개월 동안 앞에서 했었던 6개월 동안 했었던 것들에 대한 핵심을 이 7, 8월 달에 정리를 합니다. 근데 핵심 정리를 하되 문제를 통해서 아마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9, 10월 달은 이 앞에 핵심 정리나 문풀반에서 이제 배웠던 것들이 바탕으로 해서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은 테마만 아주 집약해서 실전 모고반이 9, 10월 달에 다뤄질 겁니다. 뭐, 그 정도로 해서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뭐, 제 국교론, 그 다음에 문학교육론의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국교론은 주로 언어 기능 영역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화법독서 장문. 근데 이 화법독서 장문은 점 읽고 따라오세요. 그냥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제가 하라고 시키는 것만 하시고, 욕심을 부리더라도 저한테 허락받고 욕심 부리세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저 삼수생인데요. 저 선생님 수업을 뭐 초수 때도 듣고, 초수 때 한 2개월 듣고, 재수 때는 1년 정도 들었어요. 근데 지금 3년째 선생님 수업 듣는데, 선생님 수업만 듣고 개론서를 안 봤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개론서를 볼까요? 뭐 이런 그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 이거 제 허락 맡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하게 개론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배경지식을 갖춘 상태야. 근데 초수생이야.
근데 다른 사람들도 개론서를 본대. 그래서 나도 보고 싶어. 그리고 우리 스터디팀에서 개론서를 보기로 했어. 여러분들의 모두 다 초수생의 경우에는 한 페이지를 읽어 나가는 것도 힘들 거야. 이해하는 능력보다는 지식들이 약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이제 욕심이긴 욕심인데, 그런 욕심들을, 아니, 공부하는 과정에서 욕심 부릴 수는 있어. 다만, 내가 주어진 상황 조건에 따른 욕심을 부려야만 하는 거야. 모든 선생들이 다 본다고 해서 나한테 맞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좋다는 보약이 나한테는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나의 상황 조건에 맞은 보약을 처방을 해야지. 약을 처방해야지. 그런 뜻이야. 그래서 국교로는, 제가 그 단계별 강의 특징이라든가 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고,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처음에 전공국어 수업을 할 때는 문학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문학을 하게 된 계기가, 아니, 교사가 될 사람들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문학 작품이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조차 모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작품을 제가 예를 들자면, 백석의 고향이 교과서에서 어떻게 가르쳐 준지 알아? 하고 물어봐. 그러면 백석의 고향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대. 오케이. 알고 있는 건 좋아. 왜냐하면 수능 자습서나 수능 개론서에서 그렇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근데 교과서에는 어떻게 백석의 고향이 설명되어 있지는 알아? 라고 하면 몰라. 아니, 교사잖아. 교사면 개론서에는 이게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수능에는 이게 이렇게 나왔어.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교과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거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백석의 고향이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올해 2015 개정 교과서에. 중2에. 근데 중학교 2학년에 그 교과서에 쓸려 있는데 어떠한 학습 활동을 가지고 있는가? 화자. 기용도의 엄마 걱정이라고 하는 작품과 함께 말하는 이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논점으로 학습 활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백석의 고향과 정지용의 고향이라고 하는 두 작품을 비교하면서 말하는 이의 관점이 달라지면 주제도 달라지고 정서도 달라진다는 것을 학습하는 거야, 중학교 때. 근데 올해 백석의 고향이 화자 문제로 출제됐잖아. 충분하게 교과서 수록 작품을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해. 제 수업은 그런 수업입니다. 제 수업은 수능 자습서에 있는 문학 작품을 수능 자습서 식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그 문학 수업이 교과서에 수록된 필수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양이 많아요. 작품도 알아야만 하지만 학습 활동도 알아야만 하는 2015 중학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수록의 작품도 알아야 되고 학습 활동도 알아야 돼. 그래서 조금 빡센 수업이야. 빡세다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알아야만 할 것들이 많아. 근데 이게 개론서 수준이 아니라 교과서 수준이야. 아니, 중학생들이 보는 교과서의 학습 활동에 정답을 모르는 교사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정작에 여러분들에게 시켜봤어요.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의 학습 활동에 모범 답안을 한번 적어봐. 4개의 학습 활동에 한두 문항이 꼭 학생들이 그 정답을 도출을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중학교 교과서 학습 활동인데 이 학습 활동을 못 푼다고? 그러면 임용시험에 그 서답형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지? 자질과 능력이 좀 의심스러웠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분석하는 일종의 방법과 경험이 지금까지 없었단 말이야. 실은 학부 과정에서요. 학부 과정에서 교재연구법 및 지도법이라고 하는 그 수업 시간에 이 교과서의 학습 활동 분석을 했었어야 됐고, 때로는 성취 기준 하나의 제재글을 활용해서 스스로 학습 활동을 만든 경험이 있었어야 됐어. 있었을 거야. 아마 분석하는 수업도 했을 거야. 기억만 안 날 뿐이지. 근데 그게 다양한 교과서를 학습 활동 분석한 건 또 아니야.
아마 그런 경험이 많지를 않아서 그랬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는 국어교육론도 이 5, 6월 달에 교과서 분석반을 하지만 특히나 문학반은 3, 4월 붙어서 교과서 분석반은 운영을 합니다. 교과서 작품, 그다음에 학습 활동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다른 전공 국어 강사의 문학교육론 수업하고는 좀 다를 것이다. 특히 3, 4, 5, 6월 반은 이 교과서 작품과 학습 활동을 분석하는 것이니까.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1, 2월 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어교육론과 문학교육론은 모두 다 공이 기본 이론 정리합니다. 개론서를 중심으로 해서. 문학교육론도 여러분들 개론서 있다는 거 아시죠? 예를 들자면, 시 같은 경우는 현대시 교육론, 현대시 작품론, 고전시가 작품론, 이런 개론서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개론서들은 여러분도 혼자 스스로 볼 수도 있어. 왜냐하면 국교론과는 다르게 그 문학 개론서는 여러분들 수능 공부나 학부 과정 때 많이 봤던 작품들이나 개념들이 활용되기 때문에 개론서를 볼 수도 있어. 예, 근데 저는 1, 2월 이 문학교육론 반에서 그와 같은 시중에 나와 있는 그 기본적인 개론서를 일단 정리를 해드립니다. 개론서 내용,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해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목요일 날은 국교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은 문학 해가지고 이제 문학 단과반은 없어. 종합반이 목요일과 금요일 날 진행이 된다. 문학교육론 단과 강좌가 없다. 그리고 국교론은 단과반이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제 수업은 형성평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형성평가는 정규 수업 전에, 지난 수업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그 평가 문제로 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제가 낸 문제를 풀어봐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풀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실제 임용시험의 기입형 문제 스타일로 1,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기입형 문제, 3, 4월부터는 서술형 문제가 한 문항씩 들어갑니다. 한 4문항에서 5문항 정도를 형성평가를 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임용시험의 문제 형태를 1월부터 익숙해지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형성평가만 따로 제 수업을 1년 동안 들으신 어떤 분은 형성평가만 따로 이렇게, 왜냐하면 매주차 제가 형성평가를 냅니다. 7, 8월 달은 하프 모의고사라고 해서 7, 8월 달은 A형 하프 모고를 1시간 동안 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그것만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푸시는 그런 수험생도 봤어요. 그러니까 형성평가만 모아가지고, 그 정도로 형성평가는 그냥 단답형이 아니라 임용시험 스타일로 낸 그 시험 문제인데 지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 수업과 관련된 내용,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다 말씀을 드렸고,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요거 말씀드려요. 마인드 문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마인드가 뭐냐면, 그 공부하시는 분의 여러분들 마음가짐인데, 이 마인드나 마음가짐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나중에 화법에서 배웁니다. 자아 개념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부정자아 개념, 긍정자아 개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나야, 나. 근데 내가 나야, 나. 여기도 나.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생각이야. 근데 이 나에 대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보는 이 시각이 나에게 순수하게 나온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게 자아 개념 이론입니다. 근데 그 외부가 뭐냐면 중요한 타자들이야, 중요한 타자. 그 중요한 타자들이 어떤 존재들이냐면 부모님, 교사, 또래 집단. 그러니까 이들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규정되어서 그거 가지고서 내 모습이 그런 거야? 라고 인식하는 것을 자아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거 화법에서 배워요. 근데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긍정 자아 개념보다는 부정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국 문화에 국한해 보자면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라났냐면 부모님으로부터 너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거보다는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자랐을 거야. 그런 경험들이 많죠.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서구에서의 자녀의 양육 방식은 아이들의 자유로운 창의적 생각들을 개방시키는 쪽으로 작용했다면 동양, 특히 한국식 아이의 양육 방식은 윤리적 태도나 덕목을 중시 여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이런 짓 하지 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마, 이런 것들. 그래서 윤리적인 태도나 관점과 창의적 사고 능력 두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한국적 사고방식, 윤리적 태도나 덕목을 기르는 쪽으로 양육되어서 대체적으로 보자면 부정적 자기개념이 많아요. 내가 잘하고 있어도 내가 잘하고 있나? 왜냐하면 부모님이 나한테 한 번도 너 최고야, 너 진짜 잘해,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서양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조금만 잘해도 와 하는데 우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은 부정적 자아개념으로 나 할 수 있어, 나 해낼 수 있어, 이런 효능감이나 자신감이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거기에다가 효능감이 극대화된 시기가 언제였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교 입학까지가 효능감이 극대화됐던 시기야. 그 다음에 이제 학부 때 사범대 국어교육과 같지 아니면 뭐 인문대학 국문과를 가고 난 이후에는 효능감이 계속 떨어져요. 이유가 뭐냐면 슬픈 직업이거든요. 이 전공 과목이. 이게 아니 수능 점수나 내신 점수로 가게 되면 경영학과나 뭐 법대나 아니면 다른 학과에 비슷비슷한데 그 이후에 전공 과목을 거쳐서 나온 그 결과가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이 그렇게 질적으로 많지 않아. 이게 많이 뽑지도 않고 그다음에 경쟁률이 치열하죠. 거기다가 한다고 해서 합격했다는 보장도 없고 20년, 30년 전에는 사범대만 가면 바로 그냥 교사를 시켜줄 때가 있었어요. 시험 안 보고. 예, 무검정 시험으로.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이런 공개 경쟁 채용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좀 무지 어려워졌고 그렇게 노력한 만큼 그 인풋에 대한 아웃풋의 그 결과가 많지를 않아서 성공 경험들이 별로 없어. 이제 사범대 국교과 다니면서 걱정만 해, 이제. 주위에서 또 걱정해. 나는 걱정 안 하는데, 이번에 경쟁률이 뭐 30대 1이라더라. 이번에는 안 뽑는다더라. 어떤 과목은 아예 안 뽑는 경우도 있어요. 6개월 동안 공부했는데, 7월 달에 공고문이 나오는데, 안 뽑아. 나는 이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국교과가 또 영어 교육과하고 수학 교육과하고 또 비교가 돼. 그러니까 국영수는 중요한 필수 내용 교과잖아. 근데 영교과나 수교과는 아웃풋 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주위에 도처에 널린 게 수학학원, 영어학원이지 국어학원 아니냐. 그리고 그분들 죄송합니다. 이게 뭐 폄하하는 건 아닌데 영교나 수교는 학원 강사 자리도 많고 학원이 많으니까 또 그 소비자들이 원해. 영교 출신이고 전공 출신이고 수교 전공 출신이면 가해도 원해. 근데 국어교육은 거기에다 끼워 맞춰. 수학학원에 끼워 맞춘 국어 강사야. 우리는 교사 이외에는 갈 길이 없어요. 인풋에 대한 아웃풋이 전공 과목 안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이런 효능감이 떨어져. 효능감이 떨어져. 거기다가 올해 만약에 시험을 한번 봤어. 그냥 한번 보자라고 봤어. 역시나 떨어졌어. 그러면 그게 성공 경험이 아니라 실패 경험인데 그런 떨어진 실패 경험이 두 번, 세 번 누적되면 어떻게 해야 돼? 예, 누적되면은 두려워요, 이제. 그래도 시험 보는 경험이, 그 시험 본 경험이 좋은 경험이 아니라니까? 두 번, 세 번 보는 시험 경험이 전부 다 실패 경험이라서 누적된 실패 경험 때문에 효능감이나 자신감이 무지 낮아 있는 상태가 1, 2월 달이야. 예.
초수생들은 두렵고 재수나 장수생들은 실패의 경험 때문에 더 두렵고 초수생들은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지. 모두 다 효능감이 낮은 상태가 1, 2월 달인데 이 상황을 스스로 여러분들의 마인드로 극복해줘요. 나 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믿어야 돼. 효능감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해. 이것도 나중에 국교론에서 배워요. 이게 결과에 대한 기대야. 내가 이것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 것이다. 또 하나는 효능에 대한 능력 기대야. 나는 이 일을 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임용시험을 성공해낼 수 있고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기대하고 효능에 대한 기대를 안고서 1년 동안 여러분들 생활을 해야 돼. 안 그러면 계속 깨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유리 멘탈, 쿠쿠다스 멘탈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조그만 것에서도 바삭바삭 이게 자아가 깨져요. 그 멘탈이 약하신 분들이 시험장에 가시면 당연히 쿠쿠다스가 되는 거야. 왜냐? 분명히 공부했는데 생각이 안 나. 또는 1번 문제를 지금 내가 놓쳤으면 2번 문제는 들어오지도 않아. 멘탈의 문제거든요. 나중에 가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임용시험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어떤 임용시험의 지식은 6개월 아니면 다 갖춰진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마인드의 문제예요. 멘탈의 문제거든요. 이 멘탈이 강하신 분들이 시험장에서 역시나 강해. 근데 원래부터 멘탈이 약했는데도 가장 최고조의 효능감을 가졌던 고3 대학 입학 시기 이후로 계속 효능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1, 2월 달부터 지금 이거 공부를 했는데도 계속 멘탈 관리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중에 그 멘탈 관리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구야. 네, 나하고 친한 친구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공부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합격을 해버리거나, 또는 늦게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나하고 비슷한 지금 어떤 지식을 갖추거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한 7, 8월 달에 들어와서 1월부터 쭉 공부해가지고, 야, 어느 정도 해냈다 했는데, 이제 와서 한 7, 8월 달에 와가지고 그 문풀반 들으면서 이제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는 내 친구가 있어서 소개시켜줘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이 녀석이 보니까는 나만큼 지금 하고 있네? 멘탈 관리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마인드의 문제와 멘탈의 문제는 1월부터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가져가야 한다. 저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아니라고? 신의 선택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서도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무슨 말이냐? 국어교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의외로. 근데 모두들 다 국어교사가 되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 사범대를 못 와서 그래. 국어공부과를 왔는데 교사직종 취득하지 못해서 그래. 교대원을 갔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혹은 준비 부조로 인해서 대학원을 진학하지 못해서 그래. 그분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건 국어교사에 대한 경외감이지. 그런 것에 비춰보자면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잖아.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의 어려움을 주는 거야. 이 수많은 경쟁을 뚫어서 교사가 되라라고 하는 거. 만약에 어려움 없이 교사가 되시면 과연 그 교사라고 하는 직분의 보람을 느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해야만 오히려 그 교사라고 하는 직분에 대한 자부심이 있지 않을까? 물론 가면 갈수록 그 교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교사라고 하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소명의식은 다른 그 직업보다는 그래도 높잖아. 예를 들자면 안정된 직업은 말할 필요도 없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는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급, 월급은 나오지? 그 다음에, 50세가 됐다고 해서 잘리는 건 아니잖아. 일반 대기업은 50세가 되면 이제 해야 될까 말아야 할까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야. 승진하지 못하면. 교사는 오히려
나이가 많이 들수록 호봉이 올라가잖아. 급여가 올라가잖아. 근데 이제 그와 같은 현실적인 것들 이외에도 정상적인 사람을 상대하잖아. 사라고 하는 직업들 봐봐. 의사, 판사검사, 변호사, 교사. 어느 직업이 정상적인 사람들 상대하냐고. 의사. 정신적, 신체적 질병을 지니는 사람들이고. 판사검사, 변호사. 범죄자들이잖아. 일단 범법자들이잖아. 범죄자는 아니야. 범법자.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잖아. 정상이 아니잖아. 우리는 정상이잖아. 그것도 가사성을 지닌, 미래의 잠재력을 지닌 어린 존재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자부심을 좀 가져야 한다. 그래서 교사들 가운데에서도 학생들을 닮아가요. 나이가 40인데도 여전히 마인드가 어린 학생들의 마인드하고 비슷해. 닮아가. 순수해. 그래서 교사들은 사기 많이 당해요. 진짜 그래. 현실에 들면 어두워요. 의외로 같은 나이의 연령대. 그건 교사라고 하는 직업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사명감이나 소명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효능감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고, 이 어려운 과정을 통과했을 때야만이 그 보람이 여러분 것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는 성장하는 존재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사인 내가 어떤 것을 알아야 한다면 나를 위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서 알아야 돼요.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사가 가져야 할 지식이 나를 위한 지식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지식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상이 달라지면 당연히 나의 지식도 달라져야 돼. 그러니까 학생과 함께 나도 변해가야 되고 성장해야 하는 존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교사는 정체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변해가고 성장, 발달하는 교사여야 돼. 그러니까 임용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그걸로 교사의 공부가 끝났던 게 아니라 대상이 달라지잖아. 올해는 중학교 2학년, 내년에는 중3, 내년에는 중1, 대상도 달라지고 같은 중2를 올해도 가르치고 내년에 가르친다 하더라도 또 대상이 다르잖아. 대상이 달라지면 내가 가르쳐야 할 교과의 학습의 내용도 달라져야 한다는 거. 물론 중1 범위 내에서는 같지만 그런 측면에서 계속 성장 발달해야 하는 직업 중에 하나. 그래서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나도 변해야 되고 학생들이 변한 만큼 나도 변해야 되고 교과 자체도 변해. 하지만 10년 단위, 20년 단위로 변할 뿐이야. 교수학습 내용이. 교육과정은 수시개정 체제이긴 하지만 그렇게 교육과정은 크게 변함이 없어. 한 10여 년마다 한 번씩 변해. 교과서 자체가. 그런데 학생들이 변하기 때문에 내가 변해야 돼. 그래서 학습하는 교사. 그거는 임용시험에서도 중요하고 임용에 합격한 후에도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학습해야 돼.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교직에 대한 좀 자부심을 가지고 효능감을 좀 높여라. 그리고 언제 성공하느냐,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먹기에 다른 거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하고 싸움이에요. 자기. 나의 멘탈, 나의 마인드의 문제이지 다른 학생, 나의 동료가 나보다도 더 뛰어나고 나보다도 더 공부 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야. 나의 문제야, 나의 문제. 항상 나로부터 비롯된 거다 생각하시고 1년 동안 저하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물으셨지 못했던 그런 질문들, 학습에 대한 질문들, 이런 내용들은 제 전번이니까 여기에 문자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거나 직접 통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화를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